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꽤나 오래전인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보령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오래된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전학 가던 날 다니던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학교와 동네 친구들과도 금세 친해졌는데요. 그렇게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만 해도 컴퓨터 게임보단 밖에서 할 수 있는 놀이가 많았어요. 동네 아이들과 숨바꼭질이나 비비탄 총싸움을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동네에 산 지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하루는 동네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숨바꼭질의 규칙은 어느 전봇대부터 어디까지 벗어나기 없기 하며 일정 범위를 정해놓고서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이 숨을 만한 위치가 대부분 뻔해서 술래도 다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술래가 저를 찾으러 올 것 같은 분위기면 종종 도망다니듯 장소를 옮겨서 숨기도 하고 했는데요. 술래가 아니었던 저는 처음에는 골목에 세워져 있던 트럭 짐칸에 올라가 똑바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다 보니까 저희 집 빌라 옥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옥상 난간에 어떤 여자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난간 아래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왜 그간 옥상으로 숨을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슬그머니 주변을 살피고 빌라로 들어가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층에 도착해서 혼자 히덕거리며 옥상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옥상층의 문은 건물 안쪽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옥상에 있던 여자가 밖에서 문을 잠근 게 아닌 거죠. 그 여자가 어떻게 들어간 건지 궁금했지만 별 생각 없이 잠긴 문을 보고 저는 포기를 했어요. 그리곤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날은 친구들과 해가 지기 직전까지 동네에서 비비탄 총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 엄마가 베란다 창밖으로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올려다보면서 엄마, 조금만 더 하고 올라갈게.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시야에 들어온 건 우리 집 베란다 위로 옥상 난간에서 길게 머리를 늘어뜨리고 아래쪽을 바라보는 여자였어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었고요. 분명히 그 여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가만히 서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총을 쏠 테니까요.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서로 총알을 주고받고 있는데 보통 빌라가 사각형의 사면이잖아요? 이번엔 건물 뒤편으로 와서 자동차 뒤에 숨어 총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뒤편 옥상면에서 아까 그 여자가 또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뭘 저렇게 쳐다보나 싶어서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엄마가 밥 먹으라고 소리를 치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집에 간다고 하고 다시 빌라를 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괜스레 궁금해진 저는 저희 집인 3층을 지나쳐 옥상층에 잠깐 올라가 봤어요. 하지만 역시나 옥상은 문이 잠겨 있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밥을 먹으며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옥상에서 어떤 아줌마 봤다? 뭐? 옥상 잠겨있을 텐데? 너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아니, 올라간 게 아니라 밑에서 옥상을 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엄마는 옥상 문이 잠겨있다는 걸 진작에 아셨는지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옥상에서 봤던 여자의 정체는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제가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뒤로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어 저희 집은 이사를 갔어요. 전학은 가지 않았고 살던 빌라와 조금 떨어진 곳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 집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부모님과 식사를 하던 중에 어쩌다가 전에 살던 빌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당시 반상회인지 부녀회인지 하여간 동네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엄마는 옥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옥상은 가령 고추를 말리거나 에어컨 실외기 점검 등 꼭 필요할 때 반장한테 열쇠를 받아가서 열 수 있었답니다. 그 외에는 상시 잠궈 놓는다고 했대요. 안전상의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때 우리 엄마는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우리 애가 뭘 봤다더라 하며 제가 했던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아주머니 몇몇이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빌라가 연식이 좀 된 오래된 빌라라 시멘트로 된 옥상 난간이 성인 남성의 배꼽 높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옥상에 빨랫줄도 널어놓고 했었는데 그 빌라에 살던 아주머니 한 분이 해가 쨍쨍하던 어느 날 빨래를 널고는 무의식 중에 뒷걸음질을 하던 중 그만 옥상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평소에는 자물쇠로 잠가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보고 나서 이야기한 것과 식사 자리에서 들은 게 괜히 불길한 기분이 느껴졌고 아버지와 상의하에 이사를 했던 거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찝찝함이 남더라고요. 제가 본 그 여자는 도대체 왜 바닥을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었을까요? 제가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느낀 건 사실 실족이 아니라 스스로 뛸 자리를 살피던 죽기 전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창시절에는 크건 작건 학교에 얽힌 괴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건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본 선배들도 있었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소문이 진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기역자 형태의 큰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옆으로는 큰 강당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강당 또는 체육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각종 실내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이 강당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체육 수업이 있는 날 비가 내리면 이 강당으로 들어가서
실내 수업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강당에 얽힌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강당을 중심으로 어떤 여자 귀신이 나타난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에이, 또 뻔하디 뻔한 여자 귀신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가 남고인 점을 감안하면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예전에 야간 자율학습을 끝마친 선배 2~3명이 하교를 하면서 그 강당 건물을 멀찍이서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주변이 매우 어두웠는데 그 건물을 바라보고 어떤 여자가 서 있더랍니다. 그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날짜도 하루 지나간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아무튼 남학생밖에 없는 남고에 여자가 서 있으니까 혈기왕성한 그 선배들이 그냥 지나쳤겠어요? 괜히 이쁜가 안 이쁜가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다가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둠 속에서 그 여자의 옆모습이 확실히 보일 만큼 가까워졌는데 선배들은 그대로 줄행랑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왜 그랬냐면 그 여자한테 가까워지던 중 여자가 혼잣말처럼 똑같은 어조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들렸대요.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오늘 죽었는데 같이 갈래요? 내가 오늘 죽었는데 같이 갈래요? 내가 오늘 죽었는데 같이 갈래요? 이러면서 선배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눈, 코, 입이 거꾸로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문을 같은 학교 친한 형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강당에서 귀신 본 사람이 있다더라, 요 정도로만 많이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저 역시도 그냥 뻔한 학교 괴담 치부를 하면서 이런 소문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목요일이었고요. 저희 반이 6교시인가 7교시? 정규 수업 마지막 교시에 체육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저희 반 아이들이 강당에서 수업을 했어요. 헌데 대부분 남고 나오신 분들은 비슷할 거예요. 딱히 수업이랄 게 없이 애들이 빡빡 우기면 풋살이나 축구하다가 끝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날도 여지없이 콘 세워놓고 막 실내 풋살을 하다가 수업을 끝마쳤습니다. 만약에 오전 수업이었으면 다른 반 수업이 다음에 또 있으니까 체육부장인 친구가 그 교보제 정리만 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때가 마지막 교시라서 정리까지 하고 자물쇠로 강당 문까지 잠궈야만 했어요. 아무튼 수업을 마친 체육 선생님과 반 아이들은 모두 보슬보슬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각각 교실과 학생부실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당 안에 있던 체육부장 친구가 오! 막 이러면서 강당 밖으로 후다닥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걷던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이 야 뭐야 왜 그래? 하며 물었는데 얘가 와 씨바 야 나 뭐 봤어 이러면서 소름 돋는다고 누구 하나 같이 가서 정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조금 내릴 뿐 아직 오후 3, 4시쯤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체육부장이랑 강당에 들어갔어요. 참고로 저희 학교 강당 무대 쪽으로 대형 커튼이 있어요. 평소에는 무대 뒤쪽으로 연결되는 통로 쪽으로 접혀 있는데 얘가 거기를 주시하면서 저기서 어떤 여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여선생님 아니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정리부터 하고 문 닫고 나가서 이야기해준다며 서둘러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보제들을
강당 한편에 정리해놓고 서둘러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얘한테 너 뭘 봤는데? 하며 물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무대 쪽으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서 돌아봤는데 무대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려고 고개를 돌리다가 우연히 그 커튼 뒤쪽을 봤는데 여자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다가 뒤로 사라졌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되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다른 여선생님이나 그런 거 아니고? 그러자 친구로부터 돌아온 대답에 저는 귀신이었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사람인데 얼굴이 거꾸로일 수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들었던 그 강당 귀신에 대한 소문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고요. 만약에 그냥 흔한 여자 귀신이라고 했으면 친구의 말을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거꾸로라뇨. 도대체 강당에 왜 그 여자가 나오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거기가 묘지터였다든지 아니면 누가 죽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졸업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그 소문이 돌고 있는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군에는 정말 유명한 흉가가 있어요. 산 중턱에 위치했는데 옆에는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지은 무려 35년이나 된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 옆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집에는 예전에 무당 부부가 살았는데 일명 벌전을 받아서 죽었다고 알려졌어요. 원래 무속인들은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해야 하는 비방, 굿, 방술 같은 것들을 쓰면 신이 노해서 벌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벌을 받아 죽었는데 그 무당 부부는 근방에서 정말 용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TV에도 나올 만큼 유명했던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신도들에게 큰 값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적, 비방, 굿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벌전을 받게 되었죠. 부인인 무속인은 뒷산에서 돈을 받고 퇴마의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하던 중 옷에 불길이 붙어서 그대로 타 죽었대요. 진짜 의문인 건 옆에서 굿을 돕던 다른 보살들, 악사들 모두 이 여자가 몸에 불이 붙어서 끄지도 못하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허우적대는데도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들 정신 차리고 보니 이미 여자 무당은 숫덩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은 뒤였죠. 그렇게 부인이 벌전을 받아 죽었으면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미 재물에 정신이 팔려서 이 남편 무당은 계속해서 남을 저주하는 일을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이 온 사람에게 내림굿을 해주고 작두를 타던 중 그대로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어버렸대요. 그 후에 그 집에는 한 부부가 이사 왔어요. 30대 부부였고 자식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 안가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내는 2층 계단에서 눈에 칼이 찍힌 채 발견되었고 남편은 부엌에서 목이 찔렸는지 입과 찔린 목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와서 부엌이 피바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2층 자기들 방에서 입에 양말이 물려진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경찰들 말로는 질식사라고 했다네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엄청 쉬쉬하면서 지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한 건설회사가 그 집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 그 집을 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고가 터져 인부 여럿이 죽어나갔고
그래서 그 집만 쏙 빼고 그 집 주위로 아파트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한 2년간 집이 텅 빈 집으로 있다가 또 한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이 부부는 40대였는데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슬하에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할아버지에게 이상 증세가 보였죠. 갑자기 며느리 블라우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손주 교복을 입고 막 동네를 활보해서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이 부부가 이유 없이 엄청 싸워댔어요. 금술이 정말 좋다고 소문난 부부였는데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물건 던지고 매일같이 동네 떠나가라 싸워댔죠. 심지어 아들도 이상해져서 전교 1등도 하고 정말 모범생의 인싸 스타일이던 놈이 학교에서 갑자기 미친놈처럼 실실 웃고 책상에 머리를 박아대는가 하며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여자애들을 놀래키고 학교 창고에서 죽은 쥐 시체를 가지고 와서 지 교복 상의를 이용해서 마치 아기 다루듯이 하고 다녔답니다. 그러자 동네에서는 혹시 죽은 무당 부부가 저주를 내린 거 아니냐고 엄청 수군덕거렸어요. 정상이던 가족들이 저 집에 이사 오고 나서 다 이상해졌으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 집이 문제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다 못한 마을 부녀회장은 이 집 엄마에게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었고 무당이라도 불러 굿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이 부부는 종교 탓에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추석날이었는데요.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집 남편이 자기 아들, 부인, 아버지를 다 살해하고 자기도 뒷산에 가서 목매달고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남편이 목을 메고 죽은 곳이 20년 전 여자 무당이 구슬하다가 불타 죽은 그 장소였고 마을 노인들은 무속인 부부의 저주라고 확신하고 다녔어요. 그 뒤 이 집은 아예 사람이 안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돌아가시니까 뭐 사람들은 원래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얼마 안가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거의 2주에 한 명꼴로 죽어나갔습니다. 보다 못한 마을 이장님은 이러다가 다 죽겠다면서 무당을 불러다 구슬했어요. 헌데 구슬하면서 의식을 하던 무속인이 갑자기 까무러치더니 이 집은 우리 집이요. 절대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집에 손대는 것들은 씨를 다 멸할 것이야. 이런 말을 내뱉고는 피 한 바가지를 토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 뒤에 정신을 차린 무속인은 그 길로 나는 절대 해결을 못한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만신이었던 우리 친척 할머니는 벌점받은 무당 부부가 내린 저주라고 우리 가족 보고 절대 그 동네는 가지 말라고 했고 무속인이 구슬한 뒤에 마을의 줄초상은 멈췄지만 30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도 그 집은 흉가처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군청에서 용역업체 시켜서 그 집을 밀려고도 했지만 그때마다 기사가 사고로 죽던가 담당 공무원이 변을 당하던가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서 여전히 흉가로 남아있습니다. 저 혼자 영천 쪽의 작은 저수지로 독조를 했다가 그날 밤 함께 낚시를 했던 조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한 번은 고기가 잘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일 끝나자마자 지인분과 야밤에 약 150여 킬로미터를 달려서 어느 낚시터에 도착을 했답니다. 야밤인데다 초행이라 차는 대충 주차해놓고 포인트를 한번 둘러보고 서둘러 대를 편 뒤 새벽부터 낚시를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입질 없이 3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 일하고 온 것도 있고 또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해서 달려온 이유인지 그날따라 엄청나게 피곤해서 같이 동출한 지인분과 차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에 나타나기를 저수지 뚝을 따라 택시가 한 대 지나가는데 차 안에 웬 젊은 여자 2명이 얼굴이 밀가루처럼 창백한 상태로 무표정인 채 본인을 계속 쳐다보며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찌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마침 갑자기 옆에서 와! 하고 큰 소리로 누가 소리를 쳐서 잠에서 깼답니다. 꿈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고 의아하던 중 현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옆에 있던 사람이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는데 당연히 본인도 많이 놀랐겠죠. 그래서 소리친 동출인에게 왜 그러냐고 뭔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잠결에 눈을 떠서 룸미러를 봤는데 웬 젊은 여자 2명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러면서 순간 자기가 너무 놀래서 소리친 거다 이랬다더군요. 그 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과 함께 날이 밝아왔고 주변 마을 이장님 댁에 찾아가서 혹시 요 앞에 저수지에서 사고 난 적이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 이장님께서 그러셨다네요. 지금으로부터 약 1달 전 젊은 여자 2명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저수지 아래로 차가 추락하는 바람에 그대로 익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 여자의 시신이 본인의 차가 세워진 바로 그 위치에 묻어졌다고 합니다. 순간 2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그리고는 동출인에게 빨리 가서 소주 한 병을 사오라고 시키고 본인은 얼른 달려가 차를 뺐다고 하네요. 그리하여 무덤에 바퀴 자국 난 거 다 없애놓고 소주 한 병을 부어주고 또 사제의 절도 하고 오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 귀신은 붙지 않아서 아직까지 열심히 낚시를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갓집이 청송인데요. 청송 안덕면 근처에 작은 소류지가 있습니다. 새벽에 낚시를 가서 월척을 3수나 했던 곳이죠. 그래서 같이 낚시 다니는 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출조를 했습니다. 그때가 6년 전 6월경입니다. 그 소류지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제 방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 초입에 제가 앉고 10m 떨어진 곳에 지인, 그리고 그 옆으로 5m 떨어져서 나머지 지인 이렇게 앉았습니다. 저희는 밤새 낚시를 하고 있었고 자정을 넘어 새벽으로 가고 있을 시간 한 3시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찌 하나가 스물스물 입질이 오면서 올라오고 있었고요. 저는 낚싯대를 잡고 챔질을 하려고 낚싯대를 집어드는데 발밑에서 뭔가가 제 발을 움켜잡았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들고 물속으로 그대로 다이빙을 하고 말았고 그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옆에 있는 풀을 붙잡고 매달렸고 그 무언가는 그 물속에서까지 계속해서 저의 다리를 사정없이 끌어당겼습니다. 한동안 제 다리를 두고 그것과 사투를 벌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옆에 동출했던 지인이 무슨 일이냐며 급하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비로소 제 다리를 끌어당기던 그것이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풀을 붙잡고 겨우 올라와서 뭇가에 앉았는데 그날은 같이 출조했던 사람 모두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몇 주 전
포천의 한 저수지를 갔었는데요. 옆으로 수상자대가 쭉 연이어 있었고 거기서 수상자대를 잡고 낚시를 했죠. 그런데 7명이 출조를 했고 저희가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막 떠들잖아요. 그래서 옆 자대에 사람이 있나? 하고 보니까 남자 2분이 낚싯대를 피고 낚시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 수상자대 보면 자동차 의자에 있는 수상자대 있죠? 그 자동차 의자에서 앉아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낮에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닥쳐서 저 같은 경우는 찌맞춤은커녕 낚싯대를 필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2분은 찌만 응시하고 계시길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아저씨들이 철수를 한 건지 보이지 않길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꺼냈어요. 헌데 친구 7명 중 3명은 저처럼 옆에 좌대에서 낚시하는 걸 보았다고 하고 나머지 4명은 무슨 소리냐?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다 하며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7명 모두 공포에 휩싸인 채 누구 말이 맞는지 그 다음날 집에 가는 길에 낚시터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희 옆좌대에 사람 있어요? 그러자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옆좌대는 그날 비어 있었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없어서 자물쇠로 잠궈 놓았다면서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 도대체 저랑 친구들이 뭘 본 건지 진짜 오싹하기만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좌대에서 낚시를 하던 그 남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설악산에 있는 어느 산장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등산 매체 기자 출신인 김모 씨는 대학생이던 2001년에 설악산을 거의 매주 가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산행 코스는 거의 같았고 그러다가 희운각 대피소와 양폭 대피소를 지키던 한 산장지기와 친해지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이 산장들이 관리공단이 아니라 사설로 운영되던 때였다고 합니다. 설악산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입산 금지 기간이 있는데 김 씨는 바로 그 하루 전날 희운각 대피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날 산장지기 형이 그에게 야, 내일부터 경방기간이라 손님도 없을 텐데 일주일만 산장 봐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왔고 당시 설악산에 푹 빠져있던 김 씨는 흔쾌히 승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산장지기 형은 넌지시 야, 여기 너 말고 3명 더 있다 이렇게 말하고는 산을 내려갔는데 김 씨는 다른 손님이 3명이 더 있다는 걸로 이해를 했지만 그 어디에도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는 그날 날짜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정확히 10월 1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이어 그날은 해가 질 무렵에 진눈깨비가 흩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다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3명의 손님 때문에 불을 끌까 말까 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근데 한밤중에 누가 문을 흔들더랍니다. 처음엔 이게 바람 소리 때문인가 하고 생각도 했는데 문이 흔들리는 와중에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 소리도 났고 그는 느낌상 이 문을 열어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함께 술을 마시던 산장지기 형이 너 있지? 밤에 누가 문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 응? 이렇게 신신당부하던 게 떠올랐죠. 그렇게 그날 밤 불을 끄고 다시 잠들었는데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중간에 다시 한번 눈을 떴대요.
그런데 사람 3명이 방 안을 둥둥 떠다니더래요.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대요. 다들 등산복 차림이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뭐라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산장지기 형이 다시 올라왔고 그는 형이 말한 3명이 그분들이었어요? 이렇게 묻자 형이 너도 봤구나 하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예전에 설악산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주로 희운각 대피소 매점 앞에 있는 시멘트단에 시신을 위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때 산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하늘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 남았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산장지기 형은 산장을 찾은 다른 산꾼들도 심심찮게 이 귀신을 보는데 사람을 괴롭히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아마도 설악산을 너무 좋아해서 아직 떠나지 못한 게 아니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김 씨는 계속해서 설악산을 찾았고 길게는 열흘 동안 설악산에 머물기도 했는데 한 번은 입산 금지 기간에 부식 전달을 위해 양폭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폭의 산장지기 형한테 희운각에서의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형이 야, 여기라고 없는 줄 아냐? 여기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1층 가운데 방에 여자 귀신이 나오는데 손님 중에 그걸 본 사람이 꽤 있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알려줬대요. 그날은 입산 금지 기간이라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그날 밤 김 씨는 1층 가운데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귀신이 뭐가 무서워? 이런 오기가 들었는데 이미 해운각 대피소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었고 그렇게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설악산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 그는 어둠 속에서 헤드랜턴을 켜고 벽에 기대어 책을 읽다가 잠에 들었는데 곧 한기가 들어 문득 잠에서 깼고 차마 눈을 뜰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눈을 떴을 때 그는 까무러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웬 여자가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얼굴 전체가 보이진 않았지만 얼굴 윤곽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내고 있는데 여자가 얼굴 근육을 조금씩 움직이더니 깍 하고 비명을 지르곤 사라졌어요. 여자가 사라진 이후에도 그는 몸이 굳어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그때 대청봉에서 야간 산행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고 그제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희운각에서 봤던 등산복 귀신과는 달리 이 여자 귀신은 정말 무서웠다고 회고했고 이후 양폭 대피소를 다시 찾았지만 그 방에는 절대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속초에 설악산 구조대원들 중에서도 양폭 대피소에서 그 귀신 보고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저희 아버지의 소름 돋는 예지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59년생이시고요. 저는 지금 34살입니다. 제가 아마 아버지께 처음 꿈 이야기를 들었던 건 초등학교 때의 기억입니다. 평소
코를 엄청 크게 고시면서 세상 모르고 주무신 아버지인데 그날은 아침상 앞에서 엄마랑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 앞이라 그런지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머니께는 꿈이 되게 기분 나쁜 꿈이었다고 하시면서 여보, 오늘은 코비 좀 같이 등교시키고 와, 응? 이렇게 엄마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한 5분 10분 남짓이라 문방구 앞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등교를 하곤 했지만 그날은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로 가는 길에 있는 어느 횡단보도 앞에서 엄마와 함께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자 길을 건너려고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엄마가 제 손을 확 뒤로 끌더라고요. 그런 뒤에 뭔가 쾅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려보니 웬 냉동 탑차가 신호등 옆에 있는 가로수를 그대로 들이받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제 시야가 좁아서가 아니라 제 눈에 차가 아예 없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는 그 충격으로 걱정이 된 나머지 제가 학교 끝날 때까지 운동장에서 저를 기다리시다가 하교할 때 같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신 뒤에 어머니가 그날 오전의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납니다. 아니, 꿈속에서 내가 어린애가 되어 등교를 하고 있더라. 그러다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빨간불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건널목에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차가 한 대 달려오더라고. 근데 그 차 보조석에 이상한 여자가 앉아 활짝 웃고 있는 걸 보면서 잠에서 깼어. 이러시면서 꿈에서 봤던 그 건널목이 분명히 제 등굣길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엄마는 불안감에 며칠을 더 저와 함께 등교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최초의 예지몽이고요. 진짜 소름이 돋았던 건 4년 전입니다. 저는 무탈하게 잘 자라서 회사 근처로 전셋집을 얻어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간밤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시간이 한 새벽 3시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 시간에 웬일이지? 싶어서 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아버지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들, 지금 어디야? 집이지? 아빠, 이 새벽에 당연히 집이지. 근데 그건 왜?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꿈을 하나 꿨는데 영 좋지 않으시다면서 당분간 운전대를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어차피 차가 있어도 자취방이 회사 근처라 걸어 다니는 거 잘 아실 텐데 그럼 아침에 전화해도 되는데 왜 이 시간에 전화해서 잠을 깨우냐고 그렇게 잠결에 투정을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혹시 지금 제가 택시를 탔거나 대리운전 같은 거 불렀을지 몰라서 걱정돼서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3주쯤 지났어요. 그날 저희 회사 사내 메신저에 워크숍을 갈 계획이니까 장소 투표하라고 공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까우면서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청평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워크숍 당일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대표님, 차장님, 과장님의 차를 나눠서 타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워크샵 출발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가서 직원들과 모여 있었는데요. 때마침 제 담당 거래처 부장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분명히 사전에 워크샵 공지를 거래처에 다 해놨는데 사정상 급하게 오더를 변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업무 특성상 오더가 변경되면 서류 작업도 다시 해야 하고 여기저기 다시 발송을 해야 돼서 작업이 되게 귀찮아지는데요. 그런데 거래처에서 너무 사정사정을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표님께 보고를 드리고 동료들에게 먼저 출발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회사에서 1시간 정도 업무를 마치고 제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차장에 있던 제 차에 시동을 걸려는 그 찰나에 동료 여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코대리님, 큰일 났어요. 아직 출발 안 하셨죠? 막 이렇게 울면서 전화를 하길래 일단 진정하고 뭔 일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 글쎄 과장님이 워크샵 간다고 막 신이 나가지고 속도를 엄청 빨리 밟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 차를 그대로 박았나 봅니다. 그래서 차에 타고 있던 직원들 전부 꽤나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래 과장님 차에 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새벽에 이야기한 말이 떠올랐어요. 만약 저도 그 차에 동승해 있었다면 저 역시 크게 다쳤겠죠? 그래서 저는 동료와 전화를 끊자마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아버지께서는 대뜸 너 지금 혹시 교통사고 났니? 이렇게 대뜸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닌데 사고가 나긴 났다. 근데 어떻게 알고 나한테 그렇게 묻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시간에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을 놈이 전화를 하니까 느낌이 그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오전에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아버지께선 그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새벽에 꿈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 꿈속에서 짙은 안개 속에 차가 2대 서 있더라고. 그런데 한 대는 완전히 부서져 있고 한 대만 멀쩡한 거야. 그런데 멀쩡한 차 안에는 너가 운전대를 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부서진 차 안에 사람이 있으면 구하려고 보니까 온통 피투성인 거야. 근데 그 안에도 너가 있더라. 이러시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새벽부터 제 기분이 망칠까봐 그냥 남에게 운전대 맡기지 말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아무튼 아버지의 꿈속에서처럼 직원들이 죽거나 하진 않았지만 다리가 부러지고 목 디스크가 생기는 등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부상들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꿈 덕분에 저는 2번이나 다칠 위기를 피했지만 앞으로 아버지가 꿈을 꾸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전 코비애님 영상을 보고 또 다른 공포 이야기를 봐도 실제로 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2차례 정도 서울시 망원동에 살았는데 유독 그 망원동에서 이상한 일을 많이 겪어서 제보를 해보려 합니다. 정확히 재작년 가을이었어요.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작업실에서 작업도 하고 또 숙식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작업실에서 가위를 좀 많이 눌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가위에 눌려 기절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다가 되게 빈번하게 나른함이 몰려오며
팔다리부터 척추까지 막 저려왔는데 한 번은 가위를 눌리던 중 막 덜그럭덜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위에서 깼습니다. 제 방은 접이식 침대, 책상, 행거, 그리고 피아노만 두면 꽉 차는 그런 작은 방이었기 때문에 제 침대 바로 밑쪽으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귓가에 들린 소리와 함께 가위에서 깼을 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앙상하게 뼈밖에 없는 부스스하고 헝클어진 머리의 한 여자 귀신이 제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저는 컴퓨터로 작곡을 해서 전자피아노를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 전원을 켜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흔히 말하는 마스터 건반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 소리의 정체를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전 바로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한 손에 나뭇가지같이 얇고 긴 손가락을 한 여자가 아주 기이한 자세로 목은 앞으로 꺾은 채 양손을 머리 위로 크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아주 빠르게 건반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상태로 바로 기절을 하고 말았고 다음 날부터 본가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다가 빠르게 그 작업실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4개월 정도를 본가에서 살다가 친구 한 명과 함께 다시 망원동 같은 골목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지금도 주민들이 사시는 곳이라 정확히 주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성산성당에 있는 그 골목길에 있는 3층짜리 빌라입니다. 유독 그 집은 깨끗해서 기분이 좋았고 넓은 데다가 가격도 적당해서 바로 결정을 하고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서 생전 가위 한 번 안 눌리던 제 친구가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가위 눌림에 시달렸고 옆집 사시는 할머니는 저희에게 지낼만 하냐 이렇게 여쭤보시고는 남자 둘이 살아서 다행이다 이 말씀만 남기시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뭐 사실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23살에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고 또 건강 하나만큼은 진짜 자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뭐 한 것도 없는데 맨날 피곤해서 하루의 절반은 잠을 자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하루는 제가 자다가 눈을 떴는데 베란다 너머로 어느 중년의 여성이 절 계속 보고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창밖으로 둥둥 떠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세 번째로는 어느 날 제가 유독 피곤해서 잠을 청하던 도중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창문 너머 저 멀리에서 너무 예쁜 종소리가 짤랑짤랑하면서 제 방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러더니 제 머리 위에서 한참을 머무르다가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처음 들어본 소리이기도 하고 그 종소리가 너무 예뻐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후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유튜브 공포썰을 보다가 제가 상여소리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소리가 제가 가위에 눌렸을 때 들었던 그 소리인 걸 기억해내고 부랴부랴 유튜브에서 상여소리를 검색해보니까 정확히 제가 가위에 눌렸을 때 들었던 그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본가로 오기 위해 몇 달 먼저 짐을 뺀 후 친구가 그 집에 혼자 남아 제 방에서 잠을 청할 때 일입니다. 친구가 자다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발을 확 당기는 바람에 잠에서 깼고 너무 무서워서 잠들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둘 다 방을 뺀 상태이고 현재 한 4, 5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3층에는 제 지인의 아는 누나, 그러니까 그닥 친하지 않은 누나가 먼저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사이가 가까워진 뒤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방에 들어오기 얼마 전에 혼자 사시던 한 아주머니께서 우울증을 앓다가 생을 스스로 마감하셨다는 겁니다. 따로 살고 있던 아주머니의 따님께서 며칠째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 방에 직접 찾아가 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3일 전에 자살을 하셨고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신 거죠. 나중에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가 겪었던 가위, 상여 소리, 그리고 베란다에서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던 일,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가위에 눌리고 귀신을 보더라도 귀신의 존재는 내 기가 약해서 느끼는 허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은 제가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제보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사연의 제보자분께서 저한테 제보 사연 보내주실 때 실제 그 3층에 살았다던 누나와 나눈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고 또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는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도 맞고 되게 그 근처에서 기이한 일이 있었던 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대화의 맥락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도 무서웠지만 그 카톡을 보고 나서 조금 더 섬찟했던 기억이 있는데 공개를 못하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올해 37살인 저희 선생님이 20년 전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희 선생님께서는 시험 기간이라 하교 후에도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선생님의 방 구조는 책상이 창문 바로 앞에 놓여 있었고 침대는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자기 자신이 그려진 초상화와 잘 말려진 꽃가지들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선생님은 여느 때와 같이 방에서 엄청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선생님 머리맡 창문 밖에서 아주 거대하고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그와 동시에 아주 소름 돋는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창밖은 낭떠러지이고 사람이 다닐 시간도 아닌데다가 설령 다닌다 한들 그 길거리의 웃음소리가 집까지 올라올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걸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그 검은 그림자는 창문을 완전히 다 뒤덮듯 아주 컸고 웃음소리도 너무나 소름이 끼쳐서 한동안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며 스스로 되뇌이면서 다시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그 검은 형체가 쓱 하고 지나갔답니다. 그때서야 선생님은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섰고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씻지도 못하고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A와 함께 매점에 나와서 자신이 겪었던 어제의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A는 네 방에 혹시
남이 쓰던 물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집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자 친구 A가 그럼 뭘까? 하고 잠깐 고민하더니 학교 끝나고 자기가 직접 선생님 집에 들어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방과 후 선생님 집에 따라간 친구 A는 곧장 선생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방을 한번 쓱 둘러본 뒤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야, 혹시 이 침대 북쪽 향하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왔대요. 그래서 해가 들지 않는 방향이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야, 북쪽은 머리 두고 자는 거 아니래. 빛이 안 들어서 귀신 많다는 말 못 들어봤어?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아직도 그런 미신 같은 걸 믿냐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고, 친구도 뭐 그런 말이 있다 이거지 하며 간식 먹고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선생님은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선생님은 기겁을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어제 느꼈던 그 그림자가 선생님 바로 뒤쪽에서 드리워지고 있었거든요. 도무지 고개를 뒤로 돌릴 용기가 없던 선생님은 책상에 있던 거울 쪽으로 서서히 눈을 돌려 뒤쪽을 확인했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거울 속에 비친 그 무언가가 거울을 통해 자신과 눈을 마주치며 활짝 웃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쓰러져 있는 선생님을 엄마가 발견했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엄마는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무당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무당과 마주 앉아 본인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말했고, 그 무당은 종이를 하나 주더니 선생님의 방 구조, 네 눈에 보이는 걸 다 그려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책상, 창문, 침대들이 북쪽을 향하는 모습을 묘사해서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침대를 그리자 그 무당의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살짝 갸우뚱하더랍니다. 그리곤 한마디를 더 하더래요. 에휴, 아니야, 너 좀 더 그려야 돼. 이러더래요. 그래서 막 옷장, 책장 이런 것까지 다 그려 넣었는데 무당이 또 너 정말 이게 다야? 하며 다그치더랍니다. 선생님은 다시 한번 자기 방 구조를 떠올리면서 아주 세세하게 그려나가다가 침대 위에 있던 말린 꽃과 초상화를 그리자 그때서야 무당이 그래 이거야 하면서 말을 꺼내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어머니가 왜 그런 거냐고 묻자 무당이 한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아닌데 초상화랑 말린 꽃은 왜 놔둬? 그리고 엄마란 사람이 왜 생각 없이 애들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게 해? 이러면서 그 마른 꽃과 초상화를 치우지 않으면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바로 초상화와 말린 꽃을 정리하고 혹시 몰라 침대 방향까지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선생님도 어머니도 편안해진 마음으로 그날 밤 잠에 들었대요. 그렇게 선생님이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 방향을 바꿔 낯설어서 그런 건지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도통 안 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눈을 떠봤더니 그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창밖에 떡하니 서 있더라는 겁니다. 뭐야?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또 나타나? 이렇게 겁에 질려 다시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요. 그때 창밖에서 딱 한마디 말이 선명하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깝다. 그리고는 그 그림자가 스르르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해요. 다행히도 그 이후로는 2번 다시 그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